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아침 학용수 기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5기 사단법인 아침의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을 시작하는데 10강은 안도윤 교수님께서 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안도윤 교수님을 소개하자면 교수님은 현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님이시고 대학원 지속 성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를 겸임하고 계시는데요. 학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를 전공하셨고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기술 소통과 매스컴에 대해 석사를 받으셨고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미디어 심리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21년 3기 에너지학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도 무척 기대가 큽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할 주제는 원자력 소통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음, 근데 저는 이제 애쉬어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애쉬어는 화가예요, 화가인데 이 착시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손이 서로 손을 그리고 있죠. 요거는 애쉬가 자신의 얼굴이 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인데 요거에다가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보니까 재밌어서 이렇게 하다 한번 넣어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요게 칸딘스키고 요제 얼굴을 넣어본 거예요. 요게 이제 제 그 개인 홈페이지인데요. 요게 minds.kr로 들어가면은 제가 제 홈페이지에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뭐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활동 뭐 하는지, 주로 관심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주로 제가 저의 그 관심 분야는 건강, 과학, 환경, 위험 소통이고, 그리고 미디어 심리, 사회인지, 그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접근을 하냐면은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의 작용이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에 어떤 미친 영향이 하는지, 아니면 사회 환경이 그 세포 수준의 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세포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뭐 이렇게 뭐 생리적인 현상, 뭐 흥분했다라든가, 뭐 이완됐다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신경세포들의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 개인과 사회적 맥락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접근하는 건 그 이중 처리인데, 요 이중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중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처리할 때, 바깥 세상의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양식이고 통제로 처리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코끼리와 기수의 관계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코끼리는 뭔가 이게 기수가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가면은 코끼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동 양식으로 지가 알아서 가죠. 지가 알아서 자동 양식으로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자동 양식이라고 하고, 그다음 기수는 어떻게 하냐면 코끼리를 제어한단 말이죠. 되게 제어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바깥 세상을 생각하는데 통제 처리라고 하는데, 그거의 또 다른 비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코끼리와 기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마치 그 주인은 기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자동 처리라는 거죠. 이 관계는 뭐냐면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인데 어떤 결론은 의뢰인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의뢰인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어떤 논리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 처리와 통제 처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논리적인 거 결정을 다 이 기수가 하고 변호사 하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거는 다 우리 자동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직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정보로서 증폭기로서 렌즈로서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관련된 게 이제 건강, 위험, 과학, 환경, 정치와 이제 관련돼 있고 학문적으로는 사회심리학, 도덕심리, 인지심리, 진화심리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콜로라도 이제 주립대에서 석사할 때 이제 근처 자연사 박물관 가서 그린 초상화인데 이게 5달러라고 해서 그냥 바로 그렸는데 제가 요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호접지몽이라고 하는 그 고사 때문인데 자 우리가 호접지몽이면은 어떤 거냐면은 어, 그러니까 옛날 장자께서 그 낮잠을 주무셨는데 꿈을 꾸셨잖아요. 일단 나비 꿈을 꾸셨단 말이에요. 나비 꿈을 꿨는데 나비 꿈을 꾸다가 깼어요.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깨서 보니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건지 아니면은 그 나비가 내 장자의 꿈을 꾸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게 맞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질문이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이는 게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보이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보이는데 요거를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자, 이번엔 누가 보이나요? 소피 마르소. 소피 소피 마르소. 마르소는 이제 젊은 세대신 것 같고, 그쵸. 조금 이렇게 그 마릴린 monroe가 이제 더 마릴린 몰로. 정확한데, 마릴린 몰로 참.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림이 같아요. 같은 그림인데, 같은 그림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마릴린 monroe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림을 만든 그 이제 인지과학 연구하는 MIT의 이제 그 인지과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히 시지각 사람들이 세상 어떻게 보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데 요 눈이 보이는 주파수를 이제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죠. 특정 대역폭이 보이도록. 그래서 작게 보이면 마릴린 monroe고 크게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보이도록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벽에 공간에 있죠 포인트 뷰 해갖고 마치 글자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도만 달리하면 그냥 벽에 그냥 그림 칠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맥락에 따라서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의 흰색하고 여기 있는 흰색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 맥락 요 맥락에 따라서 얘는 그냥 하얘보지만 얘는 어떻게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작은 수준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미세한 거, 개체를 볼 거냐, 전체를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마릴린 먼로의 그림이지만, 마릴린 먼로의 그림을 확대해 보면은 우리가 즉 미시 수준으로 보면은 이게 다 마오쩌둥의 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마오쩌둥 그림을 갖고 전체 마릴린 먼로의 그림을 그린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는 마릴린 먼로도 있고 마오쩌둥도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마릴린 먼로가 되는 것이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마오쩌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벽에 비친 그림자예요. 자, 이게 벽에 비친 그림자인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빛이 있어요. 여기 빛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실제 비춰서 벽에 비친 그림자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실제라고 하는 요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여기도 당연히 어떤 사람 둘이 등을 대고 앉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잡동사니예요. 잡동사니 빛이 여기 빛이 있고 이 잡동사니를 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 벽에 그림자가 비춰진 거죠. 즉 이게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람이 아니고 요 관점, 요 빛이 보이는 요 관점에서 요 잡동사니의 테두리가 그냥 사람의 모양이었던 거죠. 이게 그 리얼 라이프 이즈 러비쉬라고 해서 그 팀 너블하고 스 웹스터의 두 사람의 일종의 설치 예술인데 한쪽 어느 정 관점에서 봤을 때만 사람의 모습인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비친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거는 사실은 실제 자체가 아니고 환상, 그림자이고, 그리고 우리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요 그림자를 통해서 요 실제를 우리가 그냥 추론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모습은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림자. 그리고 실제 말은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세상을 알고 있지만은 그 세상은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를 봤을 때 영화 매트릭스 그런 이런 장면이 나오죠. 빨간 알약하고 파란 알약 뭘 선택할래? 그랬을 때 파란 약을 찍으면은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 그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믿고 사는 거고, 빨간 약을 찍으면은 자 이상한 날에 남아서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그 파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빨간 약을 선택해서 자 그래서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들을 이제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지금 원자력 소통의 실패와 성공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세상은 실제인가? 그리고 소통을 왜 하고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실패하는 소통과 성공하는 소통 이렇게 세 개로 챕터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그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맺힌 그림자라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알기는 거는 그림자이고 그 보이지 않는 실제를 딱 우리 그림자를 통해서 추론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빛의 세상에서 요 빛의 역할, 요 광원의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비쳐서 그림자를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요 빛의 역할은 어떤 것이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 감정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느꼈기에 세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슬프다거나 뭐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무섭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동 통화의 역할을 해요. 공동 통화. 그래서 공동 통화라고 하는 거는 이 통화는 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인데 통화는 통용되는 돈이죠. 통용되는 돈. 우리나라에서는 원이 통용이 되고 있고 미국에선 달러가 통용되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역하냐면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10,000원이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뭐 100원이면 100원의 가치.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얼마나 가치가 많은 건지 이 가치가 적은 건지를 갖고 우리가 그, 그 대상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 건데 바로 감정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기분 좋은 감정이 들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떤 대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그 새로 나온 신형 모델 Y를 내가 봤을 때 그 모델 Y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어떤데 그거에 대한 쾌락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런데 상당히 옛날 중고차 다 낡은 차를 본다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적다는 것이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거냐면 거기에 부정적이고 어떤 내 권리를 침해한다는 그런 가치를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내가 접근해서 내가 가질 건지 아니면 회피할 건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정보로서의 역할하는 게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것들을 할지 말지, 접근할지, 회피할지, 취할지, 버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공통통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이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감정이 항상 우리의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진 않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잘못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그 잘못 결정한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잘못돼서 큰 손실로 오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감정을 잘못
귀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기인, 미스어트리뷰션인데 뭔가 내 감정을 나타내게 감정에 대한 그것에 대한 원인을 잘못 돌리는 것. 자, 이것을 오귀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명한 시험이 흔들다리 시험이에요. 캐나다 카필라노 협곡인데, 자, 이런 협곡이에요. 이런 협곡을 건너면은 어떻게 해서 이 협곡을 위에 다리가 밑으로 막 쫙 떨어져 있고 밑에 양 그 물이 막 활활활 흐르는데 이게 흔들다리예요. 여기 흔들흔들. 근데 거길 건너가면은 어떻게 해서 가슴이 막 그 두근두근 하고 흥분하겠죠? 막 흥분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감정은 일종의 감정 통화, 공동 통화라 그래서 어떤 막 흥분됐을 때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흥분됐다는 건, 많이 흥분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0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뭐 80만큼 흥분된 거랑 20만큼 흥분됐을 때, 80만큼 흥분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큰 가치를 내가 부여한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건너갈 때 내가 어떤 그 이성과 함께, 뭐 남자라면 어떤 여성과 함께, 여성이면 어떤 남성과 함께 그 길을 건너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그냥 보통 길거리 건너갔을 때는 내가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계곡을 둘이 같이 걸어본 심장이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여성 혹은 남성, 이성이랑 같이 걸을 때 두근두근 하면은 내가 두근두근하게 한 것이 저 협곡 상황이라는 거를 알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아, 옆에 있는 그 이성 때문에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고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러면 바로 사실은 저 협곡 때문에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흥분한 건데 옆에 있는 이성 때문에 내가 흥분했다고 오귀인 그 원인을 잘못 돌리게 된다는 거죠. 잘못 돌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 두 커플 사이는 뭔가 그 이후엔 잘 되겠죠.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두근두근하고 싱숭생숭해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오귀인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떤 좋은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항상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 좋은 경우로만 작용하진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사고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그 이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는 그 뭐죠? 그 해일, 그 지진 해일 때문에 그 해안이 물이 완전히 덮였고 그 와중에 그 저희 가스 저장고에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막 그 불이 터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감정, 굉장한 어떤 공포의 감정과 함께 근데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일본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참 잘못 만들어놨죠. 잘못 만들어서 우리나라 발전소처럼 그 경납 건물을 한 두께가 1m 넘게 만들어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경납 건물이 아니고 경납로 한 20cm인가 그 정도인 걸 만들어 놔서 그냥 그 경납이 터져서 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건만 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막 무서워 공포라든가 그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뭐 그 지진 해일에다가 막 물 막 그 넘쳐서 난리 나는 사진도 보고 이렇게 굉장히 극적이고 막 그 터지는 사진까지 보고 났을 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하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사람들이 귀인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떤 공포 자연 정말 대규모의 그 자연재해를 이렇게 그 생생한 극적인 그 감정을 그 원전 사고에 오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감정이 세상을 보게 하는 작동할 때 그 우리가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도록 하지만 이런 식의 오귀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엇로 판단한다는 우리가 감정으로서 세상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무의식적인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죠. 감정적인 직관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는
논리는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현상이 그 moral dumbfounding이라 해서 도덕적 말막힘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감정적인 직관으로는 명백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이게 명백해. 그런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 뭐 나중에 뭐 각종 이유는 붙이죠. 사후적으로 붙이게 되는데 사후적으로 막 논리 붙이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 이게 도덕적 말막힘, 모럴 덤파운딩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그 집에 앞에 사는데 교통사고로 이제 개가 지나가는 차에 그 개가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개를 저거 단백질이다 그러고 방금 죽었으니까 뭐 별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먹는데. 그래서 그 개를 갖고 집에 와서 요리해 먹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옳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그른 짓을 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옳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왜 그러냐고 했을 때 한번 해보 왜 그런지 왜 옳지 않은가 논리를 따져보세요. 한번 뭐 마땅한 이유를 댈 수 있나. 근데 그러니까 이유는 될 수 있어. 이유는 되는데 그것이 그 앞뒤가 맞는 설명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친남 두 번째 요 사례를 보면은 친남매예요. 친남매인데 둘이 관계도 뭐 남매니까 뭐 허술도 없고 둘이 뭐그 친하게 뭐 잘 지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해외로 여행을 갔어요. 해외로 여행 갔는데 둘이 이제 한번 우리가 성관계가 게 뭔지 한번 해보자라고 남매가 일단 성관계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뭔지. 그런데 이제 임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형제도 콘돔을 하고 여자도 피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주기도 맞춰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니까는 그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성관계를 해보니까 아 이게 뭐 성관계 이런 거구나.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제 둘이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알면은 좀 상당히 불편할 테니까는 이건 너와 나의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둘은 그냥 정상적으로 잘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그 이 성관계는 아마 그 옳은 행위라고 그 판단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옳은 행위라고 판단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옳은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은 뭐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둘 중에 하나. 여기서 그 이 두 남매가 옳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건 또는 그른 행동을 한다면은 한번 왜 이 둘의 행동이 왜 그른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어느 맥락이냐면 일단 물론 분명히 딱 봤을 때 대부분 이게 무슨 남매가 성관계야 해서 아마 그 그렇다고 판단할 때 대부분 많을 거고 할 텐데 왜 이 둘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왜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혈연이니까 자, 왜 혈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왜 혈연이냐면은 이게 근친이 되면은 그 기형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유전병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 둘은 삼중 피임을 했어요. 그 삼중 피임을 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 아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만일 둘이 진짜 그 해서 아기가 나온다면 이 혈연에서 근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그쵸. 이게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알아요. 이게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이 비도덕적인가 한 거를 논리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잠깐 말을 뭐로 따진 거예요? 감정적인 직관으로는 그냥 바로 탁 나와요. 바로 탁 나온단 말이죠. 감정적인 직관으로는 이거 부도덕해. 이 남매가 뭐 성관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탁 금방 누구나 다 옳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하는데 그게 딱히 앞뒤가 맞는 설명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그 직관 도덕 판단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사회적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감정적인 직관으로 그르다는 거, 옳다는 거를 분명하게 아주 명백하게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가 분명하다고 옳다고 또는 분명하게 그르다고 한 그 판단이 반드시 논리적이고 어떤 정합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런 이성적인 논리가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원자력 소통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냐라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그런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형을 그 조나단 하이트가 이게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을 제시했고 그걸 통해서 그 도덕 기반 이론, moral foundations theory, 도덕 기반 이론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foundation이라는 거는 그 도덕 판단을 하는 기반, 그 판단 기준이 foundations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덕 판단,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럼 그런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왜 생겼냐? 인간 사회에서 도덕 체계라는 건 왜 생겼냐면은 인류가 자연 환경에 적응할 때 사회를 구성해서 자연 환경에 적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해서 자연에 적응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이해관계를 해야 되지만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또 다시 사람들이 적응해야 되는 또 다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 환경에서 가능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된 심리 기제가 바로 우리가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덕 판단은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영역별로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단지 단일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개 이상, 지금 현재까지는 6개를 갖고 있는 요 기반, 즉 5가지, 즉 6가지 기준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건데, 크게 개인화 기반, 결속 기반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크게 개인화 기반에는 돌봄과 위해, 즉 취약한 대상을 내가 얼마나 돌봐줄 거냐. 자, 두 번째는 공정, 이건 얼마나 공평하냐.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자유를 그러니까 내 행동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내 집단,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을 배신하는 거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권위, 그죠? 어떤 우리가 위계 질서가 있을 때 그 우리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냐. 그다음에 순결타라 이것은 이제 얼마나 오염됐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즉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준은 돌봄, 유해, 즉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는 타인에 대해서 해를 끼칠 거냐, 도움을 줄 거냐. 자, 이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왜 생긴 거냐면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아기를 함께 양육하는 그런 애착책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을 구성해서 함께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뭔가 취약한 대상, 아이라든가 뭔가 어떤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내가 취약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고 자, 이런 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형성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진화됐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취약한 대상한테 도움을 줄 때는 훈훈한 마음이 드는 거고 약한 사람한테 막 가혹해 굴 때는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돌봄 유해 기반인 것이고 그다음에 공정 기반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 상호적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 도움 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은 난 도움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생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안 되고 그냥 주기만 하는 관계도 아니고 내가 주고받고 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또 뭐 어떤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은 공평한 것. 그래서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은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기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본성이냐면 되갚기하는, 내가 무엇을 도움을 받았으면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줬으면은 내가 다 도움 받을 거 기대하는, 뭔가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자, 이런 것들을 갖게 된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그런 본능이 바로 공정 기반인 것이고,